그 가여운 어린 소녀는 자신이 발견한 버려진 새 아기가 그들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던 국내 최연소 억만장자와 자신을 연결해 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린아이 한 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침부터 내리는 비는 갈라진 보도블록을 무자비하게 때렸고 그 규칙적인 빗소리는 또 다른 힘든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슬픈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7살 박서연은 시든 데이지 꽃이 담긴 바구니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축축한 종이 상자가 작고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사이에서 으스러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젖은 흙 냄새와 죽어가는 꽃향기가 도시의 매캐한 공의 냄새와 뒤섞였습니다. 낡은 운동화는 웅덩이에서 첨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성프란치스코 아동센터의 테레사 원장님이 자신을 찾는 것을 포기한 후 지난 2년 동안 매일 걸었던 길, 바로 을지로를 오늘도 걷고 있었습니다. 꽃 사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쁜 꽃을 선물하세요. 서연의 작은 목소리는 아침에 요란한 차량 소음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기차를 타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던 평소의 직장인들은 더욱 산만해 보였고 전화기에 대고 다급하게 속삭이거나 서연이 읽을 수 없는 헤드라인이 실린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는 너무 빨리 지나가다 서연을 거의 넘어뜨릴 뻔했지만 그 작은 존재를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서연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마치 그 소리를 잠재우려는 듯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차가운 삼각김밥이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아껴 먹던 마른 크래커보다 좀 더 든든한 것을 사려면 오늘 적어도 새 다발의 꽃을 팔아야 했습니다. 일요일이면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아 운이 좋았던 시민공원으로 막 모퉁이를 돌았을 때 무언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버려졌다고 하기엔 너무 비싸 보이는 크림색 담요로 덮인 우아한 등나무 바구니가 돌 분수대 근처의 커다란 느티나무 뒤에 반쯤 숨겨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평소의 조심성을 이겼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다가갔고 심장이 목구멍에서 느껴질 정도로 세차게 뛰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가슴속에서 매듭처럼 얽혔습니다. 만약 함정이라면 바구니는 서연이 지금껏 본 어떤 것보다 컸고 화려하게 짜여진 복잡한 무늬는 자신이 절대 환영받지 못하는 갤러리아 백화점의 명품 매장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부드러운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연이어 또 다른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떨리는 손으로 서연은 조심스럽게 담요의 한쪽 끝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에 들어온 광경에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꽃바구니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개의 작은 얼굴이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가장 밝고 깊은 푸른 눈을 가진 똑같이 생긴 3명의 남자 아기였습니다. 그 푸른색은 거의 초자연적이어서 구름 한 점 없는 겨울 하늘 같았습니다. 아기들은 태어난 지 몇 달 안 되어 보였고 서연이 1년 동안 벌어도 살 수 없을 만큼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작의 단추가 달린 고급 이집트산 면으로 만든 작은 우주복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녀는 속삭이며 바구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찢어진 청바지를 뚫고 전해졌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아기들은 건강해 보였지만 배가 고픈 듯했습니다. 미간에 주름이 하나 더 많아 보이는 아기 하나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그 작은 얼굴이 찡그려지는 모습은 곧 더 격렬한 울음이 터져 나올 전조임을 서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며 근처에서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찾는 부모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공원은 멀리서 조깅하는 나이든 여성 한 명 외에는 텅 비어 있었고 그녀는 이 잿빛 월요일 아침에 어떤 이상한 점도 눈치채지 못한 듯했습니다. 버려진 아기들의 상황에 벌써 마음이 아파오신다면 댓글에 하트 이모티콘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영혼을 울릴 것입니다. 담요 중 하나 밑에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지만 그녀의 서툰 읽기 실력으로는 안전, 사랑, 그리고 절대처럼 보이는 몇 단어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종이에서는 라벤더와 서연이 알지 못하는 아마도 부의 향기 같은 것이 섞인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20분이 지나고 30분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 거의 텅 빈 공원에 울려 퍼졌고 서연이 너무나도 잘 아는 버림받은 고통을 메아리쳤습니다. 울던 아기는 이제 얼굴이 잘 익은 토마토처럼 새빨개졌고 통통한 볼을 타고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기들이 홀로 남겨졌다는 생각에 서연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버림받았던 자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고가도로 밑에서 보낸 추운 밤들, 잔인한 주먹처럼 내장을 쥐어짜는 굶주림, 그리고 아무도 다시는 자신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끊임없는 두려움, 네오희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맹렬하게 속삭였고 자신의 목소리에 담긴 결의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 소리는 작지만 힘찬 포효처럼, 작은 암사자의 맹세처럼 그녀의 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 서연을 응원하고 계신다면 이 놀라운 여정에서 그녀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을 바꿀 결심을 한 서연은 조심스럽게 무거운 바구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깡마른 팔이 그 무게에 힘겨워했지만 사랑은 그녀가 가진 줄도 몰랐던 힘을 주었습니다. 바구니의 가죽 손잡이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얻은 책임감의 무게에 땀을 흘리며 집이라고 부르는 버려진 창고로 힘겹게 걸어가는 동안 서연은 불과 12블록 떨어진 곳에서 30살의 강지훈이 실종된 아들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30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얼굴은 도시의 모든 TV 화면에 나오고 있었고 아기들의 눈과 똑같은 푸른 눈은 눈물과 잠 못 이룬 밤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뒤 공원의 그림자 속에 숨어 누군가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추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사냥꾼은 서연이 상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집이라고 부르는 버려진 창고는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더러운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차가운 콘크리트 공간을 비췄습니다. 구석에는 찢어진 매트리스 하나, 가지런히 접힌 옷 몇 벌, 비교적 깨끗한 물이 담긴 양동이,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낡은 동화책 몇 권이 있었습니다. 새 아기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등나무 바구니를 가장 따뜻한 구석에 조심스럽게 놓고 자신의 낡은 담요들로 깨진 창문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외풍을 막을 벽을 만들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은 스며드는 빛 아래 배신자 같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습니다. 갈라진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아기들의 완벽한 얼굴 위로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웠고 서연은 매혹과 걱정이 뒤섞인 채 그 황홀한 무늬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니 아가들아? 그녀는 각 아기를 유심히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너희들을 하준, 서준, 도준이라고 부를게. 너희처럼 강한 남자아이들에게 어울리는 튼튼한 이름이야. 하준이는 타고난 리더처럼 보였습니다. 배가 고프면 항상 가장 먼저 울었고 기분이 좋으면 가장 먼저 웃었습니다. 그의 빛나는 푸른 눈은 마치 생후 몇 개월을 훨씬 뛰어넘는 지성을 가진 듯 서연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녔습니다. 서준이는 더 조용하고 관찰력이 뛰어났습니다. 그 역시 인상적인 푸른 눈을 가졌지만 그 눈에는 사이렌 소리나 거리의 싸움, 소리에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었던 평화로운 아침을 서연에게 상기시키는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준이는 소나기 힘이 가장 셌고 서연의 손가락을 어찌나 꽉 쥐는지 마치 그녀가 이 무서운 세상에서 자신들의 전부라는 것을 아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작은 손가락들은 항상 차가운 그녀의 피부에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튼튼한 이름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아기들은 배가 고팠고 창고 벽에 울려 퍼지는 조화로운 울음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필요의 합창에 서연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서연에게는 정확히 1,500원이 전부였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바구니에 동전을 던져주는 바쁜 행인들에게 시든 데이지를 팔아본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유는 그녀가 짧은 인생에서 그 어떤 것에 쓴 돈보다도 비쌌습니다. 그녀는 3블록 떨어진 김할머니의 식료품점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갈비뼈 세장에서 탈출하려는 겁먹은 작은 새처럼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단 10분이라도 아기들을 혼자 두는 것은 그들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생각에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속이 뒤틀렸고 쓸개즙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군가 아기들 우는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지?
아기들이 추워하면 어떡하지? 아기들이 자기를 필요로 하면 어떡하지? 이 질문들은 울퉁불퉁한 아스팔트 위를 서둘러 걸을 때마다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식료품점은 창고의 어둠 뒤에 있다 보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밝게 느껴졌고 형광등 불빛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청소용품, 냄새와 너무 익어버린 과일의 달콤한 향이 이상하게도 위안을 주는 조합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인 김, 할머니는 서연이 젖병 3개와 가장 저렴한 작은 분유 한 통을 들고 계산대로 다가오자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엄마 드리려는 거니? 얘야? 김 할머니는 굳은 살 박인 손으로 물건을 계산하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손톱은 짧았고 머리에 두른 스카프와 어울리는 빛바랜 붉은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서연이 어른들에게서는 좀처럼 듣지 못했던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네, 할머니. 서연은 얼굴이 수치심으로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은 상한 우유처럼 혀끝에서 쓴맛이 났지만 어른들은 다른 누군가가 책임자라고 생각할 때 질문을 덜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른들은 복잡한 상황에 엮일 필요가 없는 간단한 설명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미 길 잃은 아이의 문제를 더하기에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창고로 돌아온 후 밥 먹이는 시간은 정교한 생존의 춤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건물에서 유일하게 작동하는 수도꼭지에 뜨거운 물로 젖병을 데웠습니다. 가끔은 나오고 가끔은 나오지 않는 녹슨 수도꼭지에서는 누런 물이 흘러나왔고 서연은 물이 맑아질 때까지 몇 분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두 손과 넘치는 사랑만으로 배고픈 새 아기를 먹이려고 애썼습니다. 거친 바닥이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드러난 맨다리를 긁었지만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 젖병을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다른 젖병을 쥔 채 아기들이 꼼지락거리며 움직이는 동안 번갈아 가며 먹였습니다. 아기들의 작은 몸은 자신들을 맞이한 이 거친 세상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조급하게 젖병을 움켜쥐었고 서준이는 얌전히 자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도준이는 마치 그녀의 모든 표정, 지친 미소, 걱정스러운 주름 하나하나를 기억하려는 듯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자, 우리 예쁜 아가. 그녀는 즉흥적인 자장가처럼 감미로운 목소리로 각 아기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먹고 크고 튼튼하게 자라야 해. 밤이 창고에 내려앉고 벽의 구멍을 통해 유령의 손가락처럼 스며드는 추위가 찾아오자 서연은 세 아기 모두를 자신의 겨울 외투로 감쌌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따뜻한 물건이었고 겨울 폭풍 속 버스 정류장에서 떨고 있는 서연을 본 한 아주머니가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들을 몸에 꼭 붙여 따뜻하게 해주고 아주 어릴 적 기억나는 유일한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별과 꿈, 그리고 더 나은 날에 대한 약속에 관한 노래였습니다. 누가 원래 그 노래를 불러줬는지는 몰랐습니다. 아마도 시설에 들어가기 전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엄마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멜로디는 사랑 그 자체처럼 불안한 세상 속의 안전처럼 느껴졌고 아기들은 그녀의 떨리지만 감미로운 목소리에 진정되는 듯했습니다. 우린 괜찮을 거야. 그녀는 어둠 속에서 아기들의 머리에 난 작은 머리카락 뭉치에 대고 거의 속삭이듯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린 괜찮을 거야. 너희들에게 나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할게. 약속해. 밖에서는 멀리서 사이렌이 울리고 도시의 끝없는 교향곡 속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임시 거처 안에서 서연은 이 평화로운 순간이 빌린 시간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딘가 밖에서는 누군가가 이 아름다운 아이들을 찾고 있을 것이고 그들의 작은 가족이 함께할 시간은 그녀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끝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과 아기들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의 다음 장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강지호는 밀레니엄 빌딩 42층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평소에는 자신을 강력하고 통제력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던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풍경은 무심한 광대함으로 그를 조롱했습니다. 잿빛 하늘은 그의 절망을 고스란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 건물의 미로 어딘가에 그의 아이들이 있었고 그의 모든 부와 영향력은 마치 불타는 집 속의 지폐처럼 완전히 무용지물로 느껴졌습니다. 48시간
그의 아이들이 사라진 지 정확히 48시간이 지났고 매 순간이 평생의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잠도 자지 못했고 거의 먹지도 못했으며 작은 군대를 움직일 만큼의 커피를 마셨습니다. 씁쓸한 커피 맛이 그의 무력함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듯 혀에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흠잡을 데 없던 그의 모습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500만 원짜리 정장은 구겨졌고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은 이마 위로 헝클어져 내려왔으며 얼굴에는 까슬까슬한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회장님, 경찰청에서 수사 상황을 보고하고 싶어 합니다. 그의 비서 김민지가 문가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6년 동안 그와 함께 일했지만 그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상사의 평소 침착함은 거센 폭풍에 노출된 고급 정장처럼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오, 최 형사님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의 눈에서도 동정심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눈에서도 경찰청 사람들의 눈에서도 24시간 내내 일해온 수십 명의 보안 전문가들의 눈에서도 말입니다. 동정심은 자신의 무력함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뭔가 알아냈다고 말해줘. 뭐든지 단서 하나, 목격담 하나,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빌어먹을 사탕 껍질 하나라도. 민지의 침묵이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이 그의 절박한 간청에 유일한 응답처럼 조용히 윙윙거렸습니다. 납치범들은 연락이 없었고 몸값 요구도 협박도 없었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회장님, 이례적. 그 단어가 지훈에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괴롭혔습니다. 운송 부동산 기술 회사를 3개 도에 걸쳐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의 아이들을 데려갔다면 보통은 돈, 그것도 엄청난 액수의 돈을 원하기 마련입니다. 침묵은 그 어떤 몸값 요구보다도 더 끔찍했습니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은 그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먹고 자라는 괴물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지우는 현재 산타크루즈 병원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전 부인 한유라를 생각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온 가족을 죽일 뻔했던 사고 이후 의료적 혼수 상태를 유도했습니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나쁜 기억처럼 여전히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유라가 아이들을 음악 수업에 데려다 주던 중 트럭이 그들의 차를 도로 밖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그 사고를 비극적인 사고처럼 보이도록 치밀하게 계획했던 바로 그 자들이 어떻게든 잔해 속에서 그의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아이들의 시신이 강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지훈이 거액을 들여 알아낸 비공식적인 진실은 누군가가 차가 가라앉기 전에 아이들을 차에서 빼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을 가진 누군가가 말입니다. 회장님, 민지의 목소리가 그의 어두운 생각을 플레바라.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지훈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고 공기가 고통스럽게 폐를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 형사에게 개인 전화로 연락하고 도시의 모든 방송국을 불러줘. KBS, MBC, SBS, YTN 모든 지역 채널까지 발표를 해야겠어. 1시간 후 지훈은 몬테이로 홀딩스 본사 로비의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홍보팀이 작성한 준비된 연설문은 마호가니 연단 위에 잊힌 채 그는 미디어 서커스를 마주하고 산산조각난 마음으로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제 아이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는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터지며 그의 얼굴에 드리운 걱정의 모든 선을 드러냈습니다. 3명의 남자 아기 태어난 지 이제 4개월 된 새 쌍둥이입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고 완벽하며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다시 잠수하기 전 마지막 숨을 고르는 잠수부처럼 내면 깊은 곳에서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아이들은 당신이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푸른 눈을 가졌고 노래를 불러주면 웃습니다. 하준이는 왼쪽 발목에 딸기 모양의 모반이 있어요. 서준이는 잠들기 전 동화책을 읽어주면 항상 가장 먼저 잠이 들죠. 그리고 도준이는 그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도준이는 제가 아는 아기 중에 손아귀 힘이 가장 세요. 아이가 당신의 손가락을 잡으면 마치 생명 그 자체를 붙잡는 것 같아요. 지훈이 말을 이어가는 동안 카메라는 그의 모든 감정을 포착했습니다. 그의 평소 사업가다운 침착함은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껍데기처럼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귀환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분께 30억 원의 현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왜 아이들을 데려갔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단지 제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 집으로 돌아오길 바랄 뿐입니다. 이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면, 만약 당신이 지훈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소중하며 이 불가능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알고 싶습니다. 카메라 뒤 기자들과 구경꾼들 무리 속에서 누군가가 차갑게 미소 짓고는 조용히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남자는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아제 정장을 바로잡고 기다리고 있던 짙게 선팅된 검은색 차에 올라탔습니다. 게임은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흥미로워지고 있었고 판도는 방금 훨씬 더 커졌습니다. 홀로 새 아기를 돌본 지 사흘째, 서연의 작은 몸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기들을 들어 올리느라 팔은 계속해서 쑤셨고 등은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게 만드는 경련으로 항의했으며 젖병을 드느라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손가락은 계속된 물과 임시 비누 사용으로 갈라지고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창고의 딱딱한 바닥에서 이상한 자세로 잠을 잤습니다. 항상 적어도 한 아기는 가슴에 안고 나머지 둘은 그녀의 작은 몸에 온기로 보호했습니다. 잠은 짧고 불안한 강역으로 찾아왔고 한밤중의 울음소리와 어두운 남자들이 아기들을 데려가는 악몽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꽃 판매는 완전히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동정심이나 죄책감으로 시든 데이지를 사줄지도 모르는 사업가들이 있는 평소에 길모퉁이에서 일할 만큼 아기들을 오래 떠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굶주린 늑대가 뱃속에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끊임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일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피로를 가치 있게 만들고 가장 잿빛인 날에도 작은 창고를 빛으로 가득 채우는 무언가가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사랑의 힘을 믿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도준이는 서연이 밥을 먹여줄 때면 그녀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기 시작했고 작은 손가락으로 부드러운 호기심을 가지고 그녀의 뺨을 탐색했습니다. 그 느낌은 마치 나비가 피부에 내려앉는 것처럼 섬세하고 마법 같았습니다. 서준이는 거의 엄마처럼 들리는 부드러운 옹알이를 했고 그 소리에 서연의 심장은 희망의 풍선이 가슴속에서 부풀어 오르듯 기쁨으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준이는 그 놀라운 푸른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하는 모든 말, 하는 모든 약속, 숨기려 애쓰는 모든 두려움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짙은 구름을 뚫고 나오는 한 줄기 햇살과 같았습니다. 좋은 아침 내 예쁜 아가들아. 그녀는 동틀녘 수유의식 중에 속삭였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주변에는 외부 세계로부터의 요새처럼 젖병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똑똑해져야 해. 우리 식량이 거의 다 떨어졌거든. 그녀의 1,500원은 3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분유는 약간 희석하면 이틀 정도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분유에 추가하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은 그녀를 믿는 아기들에 대한 작은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전에도 굶주림을 이겨낸 적이 있었습니다. 버려진 피자 끄트머리와 까다로운 아이들이 버린 사과 한두 개로 며칠을 버틴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익은 과일의 시큼한 맛과 피자 상자의 종이 맛은 오랜 친구처럼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들이 배가 고파오는 것을 보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밧줄이 갈비뼈 주위를 조이는 것처럼 가슴이 공포로 답답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오인숙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오인숙 할머니는 창고 바로 맞은편 붉은 벽돌 건물에 살았고 항상 서연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녀는 뚱뚱한 고양이 3마리와 함께 혼자 사는 노인이었고 종종 비상계단에 앉아 인내심과 친절함으로 길거리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시나몬 쿠키 냄새가 종종 열린 창문을 통해 흘러나와 항상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듯한 위안의 약속으로 서연을 고문했습니다. 오인숙 할머니는 유난히 혹독했던 어느 겨울 폭풍 때 왜 어린아이가 혼자 거리를 헤매는지 묻지도 않고 서연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디 굵은 손은 서연이 지금 아기들을 안고 있는 것과 똑같은 단단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김이 나는 머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1시간 동안 아기들과 자신을 최대한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차가운 물과 창고 화장실에서 찾은 종이 타월을 사용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손가락이 아팠지만 그녀는 헌신적으로 아기들의 작은 손가락과 피부주름 하나하나를 닦았습니다. 그녀는 엉킨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빗어 끈질기게 엉킴을 풀었고 아기들의 얼굴을 닦아 마치 작은 복숭아처럼 볼이 분홍빛으로 빛나게 했습니다. 분주한 거리를 조심스럽게 건너는 동안 오인숙 할머니가 집에 있고 기꺼이 도와주기를 기도하며 심장이 북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새 아기의 무게를 합치니 팔이 지쳐서 떨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세상에, 얘야 요 며칠 어디 갔었나 했네. 오인숙 할머니는 서연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들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갓 내린 커피와 집에서 구운 빵 냄새가 아파트에서 새어나와 서연의 배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게 했습니다. 어머나, 이 천사들은 어디서 온 거니? 제발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마세요. 서연이 절박하게 쏟아내듯 빠르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 책임이에요. 버려져서 무서워하는 걸 발견했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 아마도 진정한 공포와 뒤섞인 맹렬한 보호 본능이 오인숙 할머니를 설득했나 봅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거나 전화를 드는 대신 할머니는 그저 문을 더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아파트의 온기가 오랫동안 필요했던 포옹처럼 서연을 감쌌습니다. 들어오렴 얘야. 일단 이 아가들 밥부터 제대로 먹이고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알아보자꾸나. 오인숙 할머니의 아파트는 따뜻했고 쿠키와 라벤더 방향제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고 꽃향기 가득한 향기에 서연의 눈에는 이유 모를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색 액자에 담긴 사진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길고 충실했던 삶의 기억들이었습니다. 오인숙 할머니는 7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젖병을 완벽한 온도로 두고 소파에 푹신한 쿠션과 섬유유 연제와 안전의 냄새가 나는 깨끗한 행주를 이용해 즉석 침대에 아기들을 눕혔습니다. 할머니의 새 고양이 수염이 공주, 뚱토니는 전형적인 고양이의 호기심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노란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시끄러운 새 방문객들을 평가했지만 꼬리를 게으르게 흔들며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자, 이제 할머니는 새 아기가 모두 만족스럽게 밥을 먹고 작은 달처럼 배가 둥글게 부풀어 오르자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7살짜리 소녀가 어떻게 부잣집 아이들임이 분명한 새 쌍둥이를 데리고 다니게 됐는지 말해줘야겠구나. 서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금요일 공원에서 아기들을 발견한 것, 비싼 바구니, 아직 완전히 읽지 못한 의문의 쪽지, 그리고 아무도 뻔한 장소에서 아이들을 찾으러 오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목소리는 가끔 떨렸지만 아파트의 온기와 오인숙 할머니의 친절함이 그녀에게 계속 이야기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인숙 할머니는 판단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가끔 서연이 공황 상태에서 잊어버렸던 세부 사항들을 기억해내는 데 도움이 되는 부드러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벽시계의 부드러운 똑딱거리는 소리가 흘러가는 시간을 알렸고 창밖에서는 도시가 작은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드라마를 모른 채 분주한 일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얘야, 이 아기들은 보통 주운 아이들이 아니야. 오인숙 할머니는 마침내 말하며 아기들의 고급 옷과 남겨진 모든 물건의 명백한 품질을 살폈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은 담요의 부드러운 천을 쓰다듬으며 숙련된 눈으로 그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아주 부유한 누군가가 이 아이들을 잃어버린 거야. 사방을 다 뒤질 만큼 돈이 많은 사람 말이야. 그럼 제가 돌려줘야 한다는 뜻인가요, 저는? 서연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를 듯 물었습니다. 하준, 서준, 도준을 잃는다는 생각은 맨손으로 심장을 뜯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오인숙 할머니는 한동안 조용히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간의 삶의 복잡함을 겪어온 현명한 눈으로 말입니다. 할머니의 얼굴 주름은 경험의 지도 같았고 각 선은 기쁨이나 고통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얘야, 우리가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아주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란다. 이야기가 놀라운 반전을 맞이할 것 같다면 댓글로 예측을 남겨주세요. 다음에 일어날 일은 여러분을 숨막히게 할 것입니다. 30억 원의 현상금 발표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몇 시간 만에 강지훈의 전화선은 전국에서 걸려온 수백 통의 제보 전화로 불이 났습니다.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고 그 날카로운 소리는 희망과 실망을 동등한 비율로 섞어놓은 끊임없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대부분은 거짓 제보였습니다. 쉬운 돈을 바라는 절박한 사람들이 제주도나 강원도 같은 불가능한 장소에서 새 쌍둥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인위적인 세부 사항으로 꾸며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형사는 아무리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도 모든 전화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깊은 다크서클은 잠 못 이룬 밤을 드러냈지만 그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님, 즉시 보안 조치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최 형사는 지훈의 사무실에서 열린 아침 긴급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진한 커피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이 시점에서 모두를 기능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정말 당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면 이 현상금은 그들을 극도로 가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아이들을 훨씬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지훈은 형사의 보안 우려를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설 탐정이 밤새 모아온 사진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그의 드러난 신경을 사포로 긁는 것 같았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누군가 새 아기를 숨길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장소, 버려진 건물, 노숙자 캠프, 허름한 모텔, 심지어 이웃들이 우는 아기 소리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교회 주택까지. 도시는 갑자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해 보였고 새 작은 생명이 어떤 어두운 구석에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끝없는 미로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한강공원에서 이상한 바구니를 봤다고 신고한 여성은 어떻습니까? 지훈이 갑자기 물었고 그의 손가락이 경찰 보고서 위에서 멈췄습니다. 종이가 그의 손길 아래서 살짝 떨렸습니다. 조깅하던 박순자 씨 62세, 은퇴한 교사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같은 코스를 뜁니다. 분수대 방향에서 한 어린 소녀가 무거운 것을 들고 가는 것을 봤다고 했지만 당시에는 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묘사는 모호했습니다. 작고 마르고 아마도 노숙자 소녀 같았고 큰 바구니나 가방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훈은 마치 얼음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뱃속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내 아이들을 길거리 아이에게 줬어. 그건 수백 개의 단서 중 하나일 뿐입니다, 회장님.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현상금 때문에 누군가의 상상력이 폭주한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의 제국을 건설했던 것과 같은 지훈의 사업적 본능은 그에게 다른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배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으로 조여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술 특허가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전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배고팠던 밤들, 그들이 함께 살았던 비좁은 아파트, 어른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노숙 아동들을 꿰뚫어 보던 방식. 도시에 알려진 모든 노숙자 캠프에 감시팀을 배치하고 싶습니다. 버려진 건물들, 길거리 아이들이 숨는 장소들을 확인하세요. 그는 일어섰고 희미하기는 하지만 가능성으로 인해 에너지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최 형사, 지훈의 목소리는 그의 임원들이 잘 아는 어조로 결의에 차 굳어졌습니다. 만약 누군가 내 아이들을 숨기기 위해 아이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이 일을 개인적인 문제로 만든 겁니다. 한편 도시 반대편에서는 짙게 선팅된 검은색 세단이 김할머니의 식료품점 밖에 주차했습니다. 엔진은 마치 완벽한 공격 타이밍을 기다리는 인내심 있는 포식자처럼 부드럽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탑승자들은 이 지역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분유 구매 보고를 추적해왔습니다. 최근 임신 기록도 없고 알려진 아기도 없는 전형적인 고객 프로필에 맞지 않는 누군가가 대량으로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며칠 동안 분유를 사러 온 어린 소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항상 구겨진 지폐와 작은 동전으로 계산하고 항상 초조해하며 항상 서두르고 마치 언제라도 위험이 닥칠 것처럼 계속해서 문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묘사는 이 지역의 다른 보고들과 일치했습니다. 작고 마른 아이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마치 보이지 않게 더 큰 그림자들 사이의 그림자처럼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세단에 탄 승객은 어떤 전화번호부에도 등재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한번 울리자마자 연결되었습니다. 찾은 것 같습니다.
차갑고 잘 닦인 강철처럼 전문적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소녀는 여러 목격자들의 묘사와 일치합니다. 을지로 지역에서 분유와 아기 용품을 사고 있습니다. 전화 반대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후 똑같이 계산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회수팀을 보내서 그 지역을 격자 수색하도록 해. 깊은 잠수 전 숨을 참는 듯한 의미심장한 멈춤. 그리고 그 소녀는 자기 역할을 다했어. 조용히 처리해. 전화는 끊겼고 도시 반대편에서 강지우는 필사적인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아이들을 데려간 바로 그 자들이 이제 아이들의 예기치 않은 보호자가 된 용감한 어린 소녀에게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오인숙 할머니는 하늘이 내린 축복이었지만 그녀의 친절함과 경험조차도 지평선의 먹구름처럼 쌓여가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기들은 적절한 보살핌 아래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체중이 늘고 잠도 더 잘 자고 서연이 그들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뚜렷한 개성을 발달시켰습니다. 아기들의 웃음소리는 그녀의 귀의 음악이었고 미소 하나하나는 그녀가 마음속에 간직하는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노부인의 작은 아파트에 영원히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똑같이 생긴 새 아기는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서연도 오인숙 할머니도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낳는 그런 종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이상한 활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면서 두 번씩 쳐다보는 이웃들, 밤에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에 대해 묻는 동네 상인들, 건물을 너무 오래 쳐다보는 낯선 사람들,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튼튼해지고 있어. 오인숙 할머니는 하준이가 푹신한 카펫 위에서 뒤집기를 시도하고 형제들이 흥미롭게 지켜보는 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아기들의 머리 주위에 황금빛 후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눈에 띄고 있지. 저렇게 눈에 띄는 푸른 눈을 가진 새 쌍둥이라니. 사람들은 기억할 거야. 그리고 이야기하겠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안감이 물리적인 무게처럼 가슴속에서 자라났고 점점 커지는 돌덩이가 숨을 쉬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동네에서 낯선 사람들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너무 느리게 걷는 사람들, 노숙 아동과 이상한 목격담에 대해 너무 무심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라고 주장하지만 제대로 된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 그들의 커프스링크와 비싼 시계의 반짝임이 그들의 주장과 모순되었습니다. 아동복지 서비스에서 나왔다고 말하지만 분유 구매에 대해 이상한 질문을 하는 여성들, 그들의 눈은 진정한 사회복지사라고 하기엔 너무 계산적이었습니다. 할머니, 만약 진짜 가족이 나쁜 사람들이면 어떡해요? 서연은 며칠 동안 이 질문과 씨름했고 그 말들은 혀 위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공원에 아기들을 두고 간 거라면요? 할머니는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으로 평화롭게 무릎에서 졸고 있는 서준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흘러가는 시간을 알렸습니다. 가끔은 얘야 가족이란 복잡하단다. 사람들은 실수를 하거나 상황 때문에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기도 하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연이 상상만 할 수 있는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 자신의 기억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들을 봐. 오시며 네가 발견하기 전의 건강 상태 그리고 남겨졌던 비싼 바구니까지 누군가는 이 아기들을 아주 사랑했고 신경 써줄 사람이 찾아주길 바랐던 거야. 그날 오후 오인숙 할머니가 안락 의자에서 졸고 할머니의 느린 숨소리가 수염이의 만족스러운 가르랑거리는 소리와 섞이고 아기들이 즉석 아기방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을 때 서연은 생필품을 사러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분유도 더 필요했고 기저귀도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인숙 할머니가 고집해서 산 특별한 아기 비누도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카모마일 추출물이 들어간 부드러운 비누는 아기들에게서 여름 들판과 안전의 냄새가 나게 했습니다. 서연이 식료품점에서 세 블록쯤 갔을 때 한 남자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미행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반 블록 정도 뒤처져서 그녀를 시야에 두면서 가게 쇼윈도를 구경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거리 생활 동안 위험에 대한 예리한 본능을 길렀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을
마치 작은 바늘이 피부를 찌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두 건물 사이의 골목으로 방향을 틀자 그는 걸음을 재촉했고 그의 비싼 구두가 포장도로에 부딪히는 소리는 경고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녀가 다시 큰 길 쪽으로 돌아섰을 때 그는 전화기에 대고 다급하게 말하고 있었고 그의 눈은 그녀의 작은 모습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찬물처럼 그녀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서 귀에서 들릴 정도였고 주변의 도시 소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생각 없이 그녀는 달렸습니다. 남자는 도심의 거리 미로를 통해 그녀를 쫓았지만 서연은 모든 지름길, 모든 숨을 곳,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비상계단과 지하실 입구를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금속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고 폐는 힘든 달리기로 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지하철 입구로 뛰어들어 오후 통근객들의 인파를 헤치고 마침내 상업지구의 혼란 속에서 그를 따돌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인간의 흐름이 그녀를 즉각적인 위험에서 멀리 데려다 주었습니다. 40분 후 숨을 헐떡이며 겁에 질린 채 오인숙 할머니의 건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핏줄에 피가 얼어붙게 만드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바로 밖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을 미행하던 것을 보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차였습니다. 짙게 선팅된 창문은 지는 해를 반사하여 탑승자들은 숨겼지만 그들이 상징하는 위험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오인숙 할머니의 3층 창문을 통해 그녀는 실루엣을 볼 수 있었습니다. 키가 큰 형체들, 분명히 할머니는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그녀의 안전한 피난처에 그녀의 아기들 가까이에 있었고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손은 누군가 아기들에 대해 알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깨닫자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들은 발각되었고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 그늘에서 골목의 쓰레기통 뒤에 숨어 그녀는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다가갈 수 없는 아파트 안에서 아기 중 한 명이 우는 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준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하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섭거나 배고플 때 항상 가장 크게 울었고 그녀는 마치 엄마가 수천 명의 다른 아이들 속에서 자기 아이의 특정한 부름을 알아보듯 그의 독특한 울음소리를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추격은 마침내 그들을 찾아냈고 서연은 짧은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무력하고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서연이 아기들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답을 남겨주시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도록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이것은 이 놀라운 이야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서연은 쓰레기통 뒤에 웅크리고 앉아 검은 세단을 지켜보며 오인숙 할머니의 아파트 안에서 우는 아기들 소리를 들었습니다.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기들의 흐느낌 하나하나가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주변의 쓰레기와 고인물 냄새는 역겨웠지만 그녀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주인은 위에서 벌어지는 드라마에 쏠려 있었습니다. 가끔 쥐들이 발 근처를 스쳐 지나가며 작은 발톱으로 콘크리트를 긁었지만 그것조차도 그녀의 필사적인 감시를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본능이 위층으로 달려가 아기들을 보호하라고 소리쳤지만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준이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가 깨진 유리처럼 심장을 베었고 그녀는 반응하여 울지 않기 위해 자신의 손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흙과 피의 맛이 혀에서 섞였습니다. 가을밤은 점점 더 추워졌고 서연의 얇은 재킷은 골목을 가르는 바람으로부터 거의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기온이 떨어졌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습기가 찾아왔습니다. 배고픔에 위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어제 오인숙 할머니와 나눠 먹은 샌드위치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신체적인 불편함은 아기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듣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렸을 때 그녀는 그들이 오인숙 할머니를 들것에 실어 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은 없었지만 숨은 쉬고 있는 듯했고 회색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이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깨끗한 흰색 붕대가 서연이 피가 아니길 바라는 어두운 얼룩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은 죄책감으로 조여왔습니다. 오인숙 할머니는
그들을 도우려다 다쳤습니다. 노숙자 아이와 3명의 의문의 아기에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복잡하고 위험한 삶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고통받는 또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을 바꾼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창문을 통해 거친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는 짙은 색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하준이의 작은 몸을 거칠게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기는 기저귀만 차고 있었고 그의 연약한 몸은 아파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길건 너편에서도 그녀는 아기의 겁에 질린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 소리는 경보 사이렌처럼 밤을 꿰뚫었습니다. 그녀는 남자가 하준이를 소중하고 연약한 아이가 아닌 짐짝처럼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자의 움직임은 조급하고 전문적이었으며 인간을 다루고 있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생명이 아닌 소포를 다루는 것처럼 기계적이었습니다. 하준이가 계속 울자 남자는 그를 살짝 흔들며 서연이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어조는 틀림없이 위협적인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하준이의 울음소리는 더욱 절박해졌고 작은 얼굴은 순수한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은 납치범들이 서두르느라 놓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인숙 할머니의 비상계단은 건물 뒤편에 있었고 낡은 벽돌 구조의 건축 양식 때문에 그들의 시야에서 가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전 서연에게 그것을 보여주며 남편이 아직 살아있고 그들이 더 젊었을 때 부엌 화재에서 그렇게 탈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항상 탈출 경로를 마련해 두렴 아가. 할머니는 음모를 꾸미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할 때 우리를 궁지로 모는 법이란다. 서연은 남자들 중 2명이 별도의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오인숙 할머니를 어딘가로 바라건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겠지만 서연은 그들에게 더 어두운 의도가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이로써 아파트에는 아기들과 함께 적어도 2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7살 소녀에게는 큰 승산이 아니었지만 무장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전체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녀는 건물 뒤 골목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경찰, 사회복지사, 그리고 노숙아동을 쉬운 표적으로 보는 가끔의 포식자로부터 발각되는 것을 피하며 2년 동안 개발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녀의 작고 날렵한 몸은 이제 장점이었고 어른들은 눈치채지도 못할 공간을 통해 움직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비상계단은 낡고 녹슬었지만 구조적으로는 튼튼했습니다. 서연은 숙달된 조용함으로 올라갔습니다. 맨발은 차가움에 손가락이 무감각해지고 녹이 거친 사포처럼 피부를 긁어댔지만 금속 격자에서 발판을 찾았습니다. 오인숙 할머니의 침실 창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3층에서 도둑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그렇게 높이 올라올 만큼 운동, 신경이 좋은 사람이라면 아마도 훔쳐갈 수 있는 것보다 더 그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에서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갑고 실용적인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보스가 오늘 밤에 아이들을 옮기라고 했어. 몬테로 현상금 때문에 경찰과 언론의 관심이 너무 쏠리고 있어. 그 소녀는 우리 얼굴을 받고 작전에 대해서도 알아. 명령은 모든 목격자를 제거하는 거야. 아이들을 살려두는 데는 자기 역할을 다했지만 이제는 골칫거리일 뿐이야. 서연의 피는 핏줄 속에서 얼음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아기들을 데려갈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만약 이것이 부유한 부모로부터의 몸값 때문이라면 왜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을 노숙자 아이를 살해하려 할까? 그녀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기에 그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된 것일까? 그녀는 오인숙 할머니의 가구 뒤에 낮게 엎드려 거실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파란색과 노란색 톤의 크로셰 뜨개 덮개로 덮인 낡은 소파, 정원 가꾸기와 요리에 관한 도서관 책들이 쌓여있는 커피 테이블, 정확한 더미로 깔끔하게 정리된 오래된 잡지들 터 문틈으로 그녀는 등나무 바구니에 담긴 도준과 서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둘 다 고통과 혼란으로 얼굴이 붉어진 채 미친 듯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귀에 칼날 같았지만 그녀는 억지로 숨어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차가운 눈과 비싼 신발을 신은 남자에게 안겨 있었습니다. 그 신발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달에 버는 것보다 더 비쌀 것이었습니다. 진흙이나 힘든 노동을 결코 겪어보지 않은 빛나는 이탈리아 가죽이었습니다.
남자의 손아귀는 너무 너무 부주의했고 그의 소중한 아이를 어린이가 아닌 물건처럼 다루었습니다. 조용히 해. 남자는 조급하게 으르렁거리며 자유로운 손으로 금시계를 고쳐 찾습니다. 아이 정도 크기의 아기들에게는 진정제가 더 빨리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진정제 그들은 그녀의 아기들에게 약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보호하고 키우기 위해 싸웠던 순수한 아이들을 독살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전에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액체불처럼 그녀의 작은 몸을 통해 타올랐고 두려움을, 불가능한 확률을, 그리고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 외의 모든 것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이 남자들은 오인숙 할머니를 다치게 했고 그녀의 아기들을 공포에 떨게 했으며 이제 그들에게 약을 먹이고 자신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부당함이 그녀 안에서 무언가를 바꾸었습니다. 먹잇감에서 포식자로의 변신이었습니다. 오인숙 할머니는 침실 서랍장 위에 무거운 도자기 화병을 두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결혼 선물이었고 장미가 그려져 있었으며 창가 정원에서 말린 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꽃향기는 서연에게 더 좋았던 날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된 아름다움을 상기시켰습니다. 서연은 두 손으로 그것을 움켜쥐었습니다. 무게에 놀랐지만 찾을 수 있는 어떤 무기라도 사용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화병은 손바닥에 차갑고 거칠었으며 약속처럼 실체적이었습니다. 이봐, 지금 옮겨야 해. 이 건물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아까 울음소리를 들었어. 누군가 경찰에 신고할지도 몰라. 알았어. 벤에 싣고 그 길거리 쥐새끼를 계속 찾아. 걸어서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야. 하준이를 안고 있던 남자는 아기를 파트너에게 넘겨주기 위해 등을 돌렸고 마침내 서연에게 그녀가 기다리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몸에 모든 힘을 다해 휘둘렀고 모든 사랑과 두려움을 하나의 필사적인 움직임에 쏟아부었습니다. 화병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남자의 두개골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도자기, 파편이 파편처럼 날아가며 그를 오인숙 할머니의 커피 테이블 위로 쓰러뜨렸습니다. 책과 찻잔이 공중으로 날아갔고 하준이는 겁에 질린 비명을 지르며 그의 팔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아기가 바닥에 부딪히기 전에 그를 낚아챘습니다. 거리에서의 생존으로 단련된 그녀의 반사신경은 그 어느 때보다 정확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돌아서서 재킷 안에 무언가, 아마도 총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의 가면이었지만 이내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그 소녀 여기 있어. 목표물이 건물 안에 있다. 그는 칼라에 부착된 작은 무정이에 대고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는 면도날처럼 아파트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유로운 팔로 도준과 서준이 담긴 바구니를 움켜쥐고 침실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서 다른 모든 소리를 압도할 정도로 귀에서 전쟁의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당장 멈추지 않으면 쏜다. 남자가 소리쳤지만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창문을 통해 비상계단으로 뛰어들자 뒤에서 총성이 터졌습니다. 유리가 치명적인 빛처럼 그녀 주위에서 산산조각 났고 총알 한 발이 그녀의 머리 옆을 윙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기의 이동을 느낄 만큼 가까웠고 그 부드러운 쉿소리는 죽음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세 아기를 모두 꽉 붙잡고 필사적인 속도로 금속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맨발은 어른이라면 미끄러져 넘어졌을 곳에서 발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달리는 속도로 골목에 도착했고 깡마른 다리는 그녀와 아기들을 도심의 거리 미로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그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숨을 곳, 모든 지름길, 모든 탈출 경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그녀는 자동차 문이 닫히고 엔진이 다급하게 회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비명을 질렀고 목소리들이 암호로 명령을 외쳤습니다. 강력한 손전등의 빛이 골목을 휩쓸기 시작했고 마치 그녀를 잡으려는 빛나는 손가락 같았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그들 모두에게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심장도 우리만큼 빠르게 뛰고 있다면 이 필사적인 탈출에서 서연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일어날 일은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최 형사는 새벽 2시 43분에 강지훈의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모든 것을 바꿀 새로운 폭로의 무게로 어두웠습니다. 그는 72시간 연속으로 이 사건에 매달려 커피와 결단력으로 버티며 오늘 밤까지 막다른 골목처럼 보였던 단서들을 추적해왔습니다. 그의 값싼 향수, 냄새가 땀과 병원 소독약 냄새와 섞여 그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지훈이 이미 나쁜 소식과 꺾인 희망과 연관짓게 된 냄새였습니다. 뭔가 찾았습니다. 최 형사는 서두 없이 발표하며 광택이 나는 마호가니 책상 위에 서류철을 던졌습니다. 카르도소 데 알메이다 거리에 있는 오인숙 할머니의 아파트입니다. 싸움이 있었습니다. 벽에 피가 튀었고 가구가 부서졌으며 이웃들은 자정 무렵에 총소리를 들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지훈은 즉시 정신이 번쩍 들었고 아드레날린이 강력한 약물처럼 그의 몸에 퍼지면서 피로를 잊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사무실 의자에 앉아 실종된 아들들의 사진을 응시하며 그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어떤 소식이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사이들은 그는 묻기가 거의 두려웠습니다. 저기 있었습니까? 젖병 아기옷, 실종 당시의 묘사와 일치하는 장난감들을 발견했습니다. 최 형사는 빠르게 말했고 단어들이 급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있었어요. 먹이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최 형사는 지훈의 숨을 먹게 만든 종이 한 장이 들어있는 투명한 증거물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종이는 구겨지고 얼룩져 있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찾았습니다. 그것은 원래 등나무 바구니에 있던 쪽지였습니다. 사고 전에 새 쌍둥이의 어머니가 쓴 송을씨, 뭔가 잘못될 경우를 대비한 그녀의 마지막 필사적인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훈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심장이 뛰게 만드는 무언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모퉁이에 실험실에 강화된 조명 아래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아기들이 처음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을 때는 없었던 부분 지문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아주 작은 흔적이었습니다. 이 지문은 박서연이라는 7살 소녀의 것입니다. 최 형사는 계속 말했고 그의 전문적인 어조는 목소리에 담긴 감탄을 완전히 숨기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녀는 어떤 정부 시스템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족 기록도 주소도 학교 등록도 없습니다. 적어도 2년 동안 거리에서 살아왔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최 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친 손짓으로 회색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최 형사는 목소리가 거의 경건할 정도로 특이한 톤을 띠며 말을 멈췄습니다. 이웃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르게 그녀를 묘사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얼음과 절망뿐이었던 곳에 작은 온기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납치범들과 한패가 아니었습니다. 최 형사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를 돕고 있던 오인숙 할머니에 따르면 이 어린 소녀는 한강공원에서 버려진 아기들을 발견하고 마치 자신의 가족인 것처럼 돌봐왔다고 합니다. 최 형사의 목소리는 마치 신성한 것을 이야기하는 듯 낮아졌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무장한 남자들과 싸웠습니다. 자동 권총을 든 전문가들을 상대로 도자기 화병을 무기로 사용했어요. 스팡시큐 2호 아주머니는 남자들이 총을 쏘는 동안 어린아이가 새 아기를 안고 비상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세상이 자신 주위에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체 상황에 대한 그의 이해가 숙련된 손 아래의 점토처럼 재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갑자기 더 가벼워졌고 숨쉬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노숙자 아이가 내 아이들을 키우고 보호해왔다는 말입니까? 단순히 키운 것이 아닙니다. 최 형사는 강조했습니다. 반복해서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파트의 피는 납치범 중 한 명의 것입니다. 체중이 아마 27kg 정도 나가는 어린 소녀가 일주일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아이들에 대한 용기와 사랑만으로 훈련된 범죄자들과 싸웠습니다. 지훈은 갑자기 일어서서 통유리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도시의 불빛은 금색과 흰색의 줄무늬로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도시는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그의 아이들을 숨기고 있는 적대적인 미로가 아니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곳, 버려진 아이가 예상치 못한 영웅이 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 밖 어딘가에서 7살 소녀가 살인자들에게 쫓기며 그의 아이들과 함께 위험한 거리를 달리고 있었고
그것은 그의 잘못이었습니다. 그의 30억 원 현상금은 그녀의 등에 표적을 그렸고 그녀를 제거해야 할 골칫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더 있습니다. 최 형사는 폭풍 전의 하늘처럼 암시로 가득 찬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FBI가 가져온 장비를 이용해 납치범들의 통신 신호를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몸값을 노리는 무작위 범죄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적이고 자금력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이 작전을 계획해 왔습니다. 누구요? 지우는 그 대답이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얼음 결정이 자라나듯 그의 마음속에 차가운 의심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예상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단지 돈을 훔치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당신을 해치고 싶어하는 누군가입니다. 아이들은 결코 구출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사라져야 했고 자동차 사고는 전체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지훈의 손은 이 정보를 처리하면서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손가락이 피부에 초승달 모양의 자국을 남길 만큼 세게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사업 제국은 그에게 적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가 전략으로 압도한 경쟁자들, 우월하고 때로는 무자비한 전술을 통해 이긴 거래들. 하지만 그는 누군가가 그의 순수한 아이들, 그의 살과 피를 노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소녀는요, 그들이 찾기 전에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그녀는 내 부하들 중 누구보다도 이 거리를 잘 압니다. 만약 그녀가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발견되지 않을 겁니다. 최 형사는 지친 얼굴에 존경심을 분명히 드러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혼자 살아남았고 모든 숨을 곳, 모든 탈출 경로를 익혔습니다. 하지만 최 형사는 시선을 사로잡는 강렬함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여기서 적은 그녀가 아닙니다. 그 어린 소녀는 당신의 아이들과 저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 사이에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산타크루즈 병원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한유라를 생각했고 세상이 무너져 내렸을 때 어머니의 역할을 맡아준 이 이름 모를 아이에 대한 보호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그의 심장은 감사, 존경,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으로 조여왔습니다. 현상금을 2배로 올리세요. 그는 차분하게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새로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그 어린 소녀를 내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오는 것에 대한 현상금입니다. 그녀가 알든 모르든 이제 그녀는 내 가족의 일부입니다. 최 형사는 이미 무정의를 들어 확장된 수색을 조율하며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버튼 위에서 새로운 긴급함으로 움직였습니다. 회장님,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저들은 뒤끝을 남기지 않아요. 동이 트기 전에 아이들과 보호자 모두를 제거하려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아직 파악하려는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훈은 외투를 집어들고 문으로 향했고 아드레날린이 모든 움직임을 이끌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그들을 찾는 게 좋겠군. 만약 여러분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의자 끝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면 댓글로 반응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가족이 피를 넘어선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서연은 폐가 불타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리가 포장도로에 쓰러질 것 같은 피로감에 떨릴 때까지 달렸다. 숨을 쉴 때마다 칼날을 들이마시는 것 같았고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목과 가슴을 베었다. 아기들은 마침내 울음을 그쳤다. 공포와 혼란에 압도되어 감정적 탈진 상태로 잠이 든 것이었다. 그들의 침묵은 울음소리만큼이나 그녀를 걱정시켰다. 그것은 부자연스러웠고 마치 그들의 작은 몸이 살아남기 위해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무게는 덮고 있는 블록마다 점점 더 무거워졌고 마치 중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았다. 서연의 팔은 힘겨움에 떨렸고 근육은 불가능한 부담에 항의했다. 그녀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던 혹독한 겨울밤에 피난처로 사용했던 버려진 지하철 터널로 뛰어들었다. 습기, 곰팡이, 그리고 인간의 소변 냄새가 불쾌한 오랜 친구처럼 그녀를 맞이했다. 터널은 수십 년 전 도시가 지하철 노선을 변경하면서 버려진 옛 대중교통 시스템의 일부였고 노숙자들이 가끔 사용하는 잊혀진 통로망을 남겼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장소,
그들의 일상적인 안락함과 평행을 이루는 지하 세계였다. 터널은 차갑고 축축했으며 위쪽의 녹슨 파이프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 소리는 남은 시간을 알리는 유령 같은 메트로놈처럼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곳은 숨겨져 있었고 방어 가능했다. 그녀는 몇 달 전 꽃판 돈을 훔치려 하고 그날 번 돈을 모두 내놓지 않으면 해치겠다고 위협했던 나이 많은 길거리 아이들에게서 도망칠 때 그곳을 발견했다. 그녀는 위쪽 격자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 속에서 상처가 있는지 각 아기를 조심스럽게 확인하며 찾을 수 있는 가장 건조한 곳에 자신의 재킷으로 아기들을 눕혔다. 푸르스름한 어둠은 아기들에게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작은 존재들처럼 거의 영적인 모습을 부여했다. 하준이는 오인숙 할머니 아파트에서의 싸움으로 이마에 작은 상처가 있었다. 그의 창백한 피부에 붉은 선이 가늘게 그어져 있었지만 그 외에는 신체적으로 무사해 보였다. 서연은 티셔츠 끝으로 상처를 부드럽게 닦아주며 위로의 말을 속삭였다. 도준과 서준은 그녀가 손가락을 내밀자 꽉 잡았다. 그들이 겪은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작은 얼굴은 신뢰에 차 있었다. 그들의 푸른 눈은 어둠 속에서 졸린 듯 깜빡였고 마치 서연만이 볼 수 있는 지상의 별들 같았다. 미안해. 그녀는 콘크리트 벽에 메아리치는 목소리로 그들에게 속삭였다. 너희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모든 걸 더 악화시켰어. 나 때문에 오인숙 할머니가 다쳤어. 내가 너희를 제대로 보호하는 방법을 몰라서 너희가 위험에 처했어.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더러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뺨에 깨끗한 흔적을 남겼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강해지기로 결심하며 재빨리 닦아냈다. 터널 입구에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군사훈련이나 경찰훈련을 받은 듯한 조직적인 움직임의 여러 발소리였다. 비싼 부츠가 콘크리트에 부딪히는 소리, 서연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규칙적인 리듬이었다. 서연의 심장은 갈비뼈를 두드렸고 그녀는 아기들을 움켜쥐고 터널 시스템의 초기 탐사 중에 파악해 두었던 정비 출구 쪽으로 어둠 속 더 깊이 들어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조용했다. 거리에서의 몇 년은 소리내지 않고 움직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거기 있는 거 알아, 꼬마야. 차갑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불렀고 금속성 음질로 벽에 메아리쳐 더욱 위협적으로 들렸다. 우린 그냥 아이들을 원해. 우리에게 넘겨주면 넌 가도 돼. 아무도 다칠 필요 없어. 서연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오인숙 할머니의 아파트에서 그들이 자신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을 들었다. 이들은 살아있는 증인, 특히 경찰에 자신들을 식별할 수 있는 증인을 남겨두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녀는 계속 움직였다. 한 손으로 터널 벽을 더듬으며 길을 찾았고 다른 손으로는 바구니를 움켜쥐었다. 젖은 콘크리트 위에서 조용한 맨발은 소음을 내는 것이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사람의 정확성으로 움직였다.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어. 그리고 넌 단지 모든 관련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야. 저 아기들은 적절한 의료 치료와 적절한 영양이 필요해. 넌 감당할 수 없어. 목소리는 거의 합리적인 어조를 띄었고 마치 겁에 질린 아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결정에 대해 동료를 설득하려는 것 같았다. 손전등, 빗줄기가 그녀 뒤의 터널을 휩쓸었다. 강력하고 밝은 빛은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 앞에 어둠을 더욱 뚫을 수 없게 만들었다. 갑작스러운 섬광에 서연은 눈을 깜빡였고 귀중한 몇 초 동안 시야에 흰 점들이 춤을 추었다. 그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상하게 메아리쳐 실제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증폭되었다. 서연은 강 근처의 서비스 출구로 이어지는 정비 사다리에 도착했다. 녹슨 금속 계단이 자유의 수직적인 약속처럼 위쪽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기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머무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확실한 죽음을 의미했다. 선택은 사실상 선택이 아니었다. 그녀는 벨트로 바구니를 등에 묶고 한 손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이 장소가 혹한으로부터 유일한 피난처였던 절박한 겨울 동안 배운 터널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활용했다. 각 계단은 고통이었고 팔은 무게에 쑤셨으며 어깨는 힘겨움에 비명을 질렀다. 녹슨 금속이 손을 베었고 불처럼 타는 작은 상처들이 생겼지만 그녀는 신체적인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사랑은 그녀가 가진 줄도 몰랐던 힘, 작은 몸의 한계를 뛰어넘는 결단력을 주었다.
하준이가 등 뒤에서 부드러운 소리를 냈고 그녀는 믿을 수 없는 확신을 속삭였다. 거의 다 왔어, 용감한 아가야. 조금만 더. 지상 위 서비스 출구는 새로운 고급 콘도가 건설되고 있는 부두 근처의 건설 현장으로 열렸다. 그 대조는 이보다 더 극명할 수 없었다. 노숙 아동들이 추위를 피하는 터널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수백만 달러짜리 주택이 세워지고 있었다. 중장비는 엄폐물을 제공했다. 굴착기, 시멘트 믹서, 가로등 불빛 아래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크레인 장비, 신선한 콘크리트와 갓 파낸 흙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근처 강이 짭짤한 바람과 섞였다. 하지만 서연은 이 지역이 장기적인 은신처로는 너무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동이 트면 곧 노출될 것이고 안전하게 머물기에는 너무 눈에 띄었다. 그녀는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계획이 필요했다. 그때쯤이면 경찰이 그들을 찾거나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먼저 그들을 찾을 것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는 뒤쪽 터널 입구로 다가오는 경찰차들을 보았다. 조용히 깜빡이는 불빛이 콘크리트 벽에 파란색과 빨간색 패턴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일반 순찰 부대가 아니었다. 경찰관들은 군사적인 정밀함으로 움직였고 스워트나 FBI의 개입을 암시하는 전술 장비를 착용했다. 방탄조끼, 헬멧, 액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무기들. 다른 누군가가 사냥꾼들을 사냥하고 있었고 이는 구출을 의미하거나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을 의미했다. 서연은 누가 자기 편인지 아니면 과연 자기 편이 있기나 한지 알 길이 없었다. 서연은 필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건설 장비의 미로 속으로 더 깊이 달려가는 대신 그녀는 전체 지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타워 크레인 위로 올라갔다. 작은 체구와 민첩성을 이용해 어른들이 빠르게 오르기 불가능한 금속 구조물을 탐색했다. 마의 인치는 투쟁이었고 그녀의 결단력은 육체적 피로와 그녀가 짊어진 소중한 무게와 경쟁했다. 손과 발에 닿는 차가운 금속, 올라갈수록 강해지는 바람, 그녀를 덮치려는 현기증,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오직 정상에 도달하는 데만 집중했다. 건설 현장 위 높은 곳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치 작은 전쟁터 위를 맴도는 새처럼 그녀를 쫓는 남자들은 아래 기계 장치 사이를 움직였고 그들의 손전등은 어둠 속에서 불길한 반딧불처럼 보였다. 경찰 부대는 조직적인 정밀함으로 그들을 가로막기 위해 움직였고 천천히 좁혀오는 경계선을 형성했다. 멀리서 더 많은 검은 차들이 여러 방향에서 도착했고 마치 엎질러진 꿀 방울에 모여드는 개미들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심장을 완전히 멈추게 하는 무언가를 보았다. 두 비싼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분명히 작전을 지휘하며 건설 현장으로 똑바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태도는 복종에 익숙하고 그의 명령이 의문 없이 따르는 사람의 것이었다. 이 거리에서도 그녀는 그의 결단력, 그의 절망, 그리고 그의 모든 세상이 다음 몇 분 안에 일어날 일에 달려있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방식을 볼 수 있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꾸며낼 수 없는 걱정의 선들이 보였다. 이 사람이 그들의 아버지일 것이다. 그녀가 이름도 모른 채 보호해온, 먹이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자신의 형제처럼 사랑해온 아이들의 아버지. 똑같은 푸른 눈, 똑같은 강한 턱선, 그녀가 아기들에게서 알아보기 시작한 똑같은 표정들. 하준이가 부드럽게 울기 시작했고 서연은 그들이 모두 춥고 배고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작은 가족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마지막 대결은 마치 모두의 운명을 실은 화물 열차처럼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아래에서 두 세력이 어둠 속에서 충돌하면서 총성이 터져 나왔고 총구의 섬광이 치명적인 불꽃놀이처럼 건설 현장을 밝혔다. 자동화기의 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였고 건설 중인 건물들 사이에서 메아리치며 물리적인 파동처럼 서연의 작은 몸을 통과했다. 그리고 서연은 아기들을 더 가까이 껴안으며 동이 트면 그들 모두에게 비극 대신 안전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했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옅은 파란색이 밤의 벨벳 같은 검은색을 대체하고 있었다. 새로운 약속일까? 아니면 또 다른 투쟁의 날일까? 아래의 총격전은 몇 분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새 아기와 함께 크레인 위에 자리 잡은 서연에게는 끝없는 공포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총구에 섬광이 치명적인 불꽃놀이처럼 건설 현장을 밝혔고 자동화기의 소리가 콘크리트와 강철 구조물 사이에서 메아리쳤다. 총알이 터질 때마다 아기들은
잠결에 움찔거렸고 그 작은 떨림은 서연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총격이 마침내 멈췄을 때 그녀는 바닥에 움직이지 않는 형체들과 항복의 의미로 손을 든 다른 형체들을 볼 수 있었다. 마치 버려진 인형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이 결코 자발적으로 취하지 않을 자세로 널브러진 시신들이었다. 경찰이 이번 라운드에서 이겼지만 그녀의 안도는 상황의 진정한 복잡성을 깨닫자마자 짧게 끝났다. 그것은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서연. 확성기를 통해 증폭된 경찰의 목소리가 아래에서 들려왔고 그녀의 이름이 건설 현장에 메아리쳤다. 마치 도시 자체가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다. 여기는 민정경찰 소속 초의 형사다. 네가 거기 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네가 이 아이들을 보호해왔다는 것도 알고 있다. 넌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너를 돕고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여기에 왔다. 서연은 크레인 가장자리 너머로 살짝 엿보며 거리에서 살아남게 해준 세심한 주의력으로 아래의 장면을 살폈다.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서 아기들을 깨울까 두려웠다. 비싼 코트를 입은 남자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건설 현장의 강력한 투광 조명에 비춰졌다. 이 거리에서도 그녀는 그가 자신이 돌봐온 아기들과 똑같은 놀라운 푸른 눈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똑같은 겨울 하늘빛, 똑같은 꿰뚫는 듯한 강렬함. 내 이름은 강지훈입니다. 남자가 불렀고 그의 목소리는 꾸밈없는 진심 어린 감정이 가득 담겨 밤 공기를 타고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당신이 돌봐준 아이들은 내 아들들입니다. 내가 할 수 없었을 때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용감했습니다. 서연은 아기들을 더 꽉 껴안았다. 그녀의 심장은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는 상충되는 감정들로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그녀가 두려워하면서도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그들을 진짜 가족에게 돌려주고 그녀가 이제껏 알아온 유일한 사랑을 잃는 순간. 그 생각은 마치 주먹이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전체 상황에 대해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만약 강지훈이 그들의 아버지이고 이들이 경찰이라면 왜 무장한 남자들이 그들을 쫓아왔을까? 왜 누군가 오인숙 할머니를 죽이려 했을까? 왜 세상은 3명의 순수한 아기를 해치려고 결심한 것 같았을까? 바로 그때 최 형사가 그녀가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는 말을 했다. 서연아, 오늘 밤 너를 쫓아온 남자들은 강 회장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그의 가족을 해치려는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다. 이 아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죽일 뻔했던 자동차 사고를 조작한 바로 그 자들이다. 새로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부드럽고 서연의 피부를 소름 돋게 만드는 익숙한 방식이었지만 그 무심한 권위는 얼음장 같았다. 실망스럽군. 이렇게 많은 증인과 복잡한 문제 없이 더 조용히 해결되기를 바랐는데. 서연은 아래를 내려다 보았고 총격전 동안 도착한 것을 눈치채지 못했던 검은 리무진에서 잘 차려입은 나이든 남자가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의 정장은 서연이 평생 본 어떤 것보다도 비싸 보였고 모든 세부 사항이 힘과 불을 외치고 있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도 그녀는 강지훈과의 유사점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같은 턱선, 같은 자신감 있는 자세, 주의를 끄는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이 절망과 사랑을 발산하는 반면 이 남자는 차가운 계산과 간신히 억누른 분노를 내뿜었다. 여러 명의 새로운 인물들이 다른 차량에서 나타나 이전 납치범들과 같은 전문적인 정밀함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경찰이나 FBI 요원이 아니었고 비싸고 치명적인 사설 경호원들이었다. 그들의 눈은 그들을 정상적인 인간성 너머로 단단하게 만든 것들을 본 눈이었다. 안녕, 아들아. 나이든 남자는 마치 범죄 현장이 아닌 가족 저녁 식사에서 지훈을 맞이하는 것처럼 무심하게 말했다. 내 손자들을 찾았구나. 참으로 성가시게 됐어. 지훈은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처리하면서 충격, 배신, 그리고 커져가는 공포를 보였다. 이해가 맑은 물에 잉크가 퍼지듯 그의 얼굴에 번졌다. 아버지,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이 장소는 어떻게 아셨어요? 완전히 통제불능이 된 뒤처리를 하고 있단다. 지훈의 아버지는 차가운 효율성으로 대답했다. 레온 그들을 찾지 말았어야 했어, 지훈아.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저 사고에서 죽었어야 했다. 깨끗하고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게. 당신 지훈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불과했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파괴적인 감정을 들을 수 있었다. 높은 곳에서도 말이다.
당신이 내 아이들을 죽이려 했어. 나는 우리 가문의 유산을 구하려 했다. 지훈의 아버지는 쏘아붙였고 그의 침착함이 처음으로 깨지면서 세련된 외관 아래에 추하고 오래된 무언가가 드러났다. 네가 그 여자와 결혼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빴다. 아무런 연줄도 없고 우리 제국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중산층 가정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여자. 하지만 아이들,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에 도전하고 상속 재산을 분할하고 우리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후계자들, 나는 그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진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무작위 납치범이나 몸값을 노리는 사업상의 적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손자들을 살해하려 한 할아버지에 관한 것이었고, 그는 아기들을 소중한 생명이 아닌 장애물로 보았다. 이 반전이 당신을 할 말 없게 만들었다면 아래에 충격이라고 댓글을 달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믿지 못할 겁니다. 그 소녀는 자기 역할을 다했지. 지훈의 아버지는 서연이 숨어있는 크레인 위를 쳐다보며 차갑게 말을 이었다. 그의 눈은 소름 끼치는 정확성으로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우리가 더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때까지 그들을 살려뒀으니까. 하지만 이제 네가 경찰을 끌어들여 이 서커스를 만들었으니 모든 증인을 제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당신은 미쳤어. 지훈은 마치 물리적인 근접이 오염인 것처럼 명백한 혐오감으로 아버지에게서 물러서며 말했다. 그들은 순수한 아기들이야. 당신의 피를 이은 당신의 손자들이라고. 그들은 우리 가문의 지속적인 지배에 대한 장애물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어조는 고집센 아이에게 간단한 개념을 설명하는 사람의 것이었다. 수십억 원이 걸려 있을 때 감정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치다. 지훈의 아버지는 손을 들었고 그의 부하들은 검고 무자비한 파도처럼 퍼져나가며 군사적인 조직력으로 크레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훈은 이미 달리고 있었고 필사적인 긴급함으로 서연에게 소리쳤다. 뛰어내려. 내가 받을게. 나를 믿어. 너나 내 아이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게 두지 않을 거야. 서연은 품에 안은 아기들을 내려다보았다. 하준이는 불안하게 꿈틀거렸고 그의 작은 주먹은 마치 그녀의 뛰는 심장을 느끼는 것처럼 가슴에 닿았다. 서준이는 주변의 드라마를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도준이는 놀라운 힘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고 마치 그들이 중요한 순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런 다음 그녀는 지훈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그녀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필사적인 사랑이 담겨 있었다. 자식들을 위해 기꺼이 죽을 아버지의 사랑, 지난 며칠 동안 그녀의 모든 결정을 이끌었던 바로 그 감정. 그리고 그녀는 선택을 했다. 그녀는 낯선 사람을 믿고 어둠 속으로 뛰어내렸다. 사랑은 사랑을 알아보니까 새아기를 안고 구원 또는 재앙을 향해 자유 낙하의 영원 같은 몇 초 동안 바람이 귀를 스쳐 지나갔고 세상은 그녀 주위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였다. 지훈은 서연과 아기들을 받아 안았고 그 충돌로 둘 다 숨이 막혔지만 그의 강한 팔이 충격을 흡수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켰다. 그의 비싼 향수와 씁쓸한 커피 냄새가 약속처럼 서연을 감쌌고 그들은 함께 딱딱한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의 몸은 그녀와 아기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다. 경찰 사이렌이 모든 방향에서 울리고 지원 부대가 조직적인 정밀함으로 지역을 포위하면서 건설 현장은 혼돈에 휩싸였다. 불빛, 사이렌, 외침, 긴급함과 대결의 교향곡이었다. 다쳤니? 지훈은 필사적으로 물었고 그의 손은 떨리며 절박한 부드러움으로 아들들을 살폈다. 부드러운 손가락으로 아기들의 몸 구석구석을 확인했다. 려오는 다쳤니? 누가 널 다치게 했어? 서연은 놀라움에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광고판과 신문 사진에서 보았던 이 강력하고 부유한 남자가 아들들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다. 그의 안도감과 사랑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그녀는 그것이 물리적인 온기처럼 그에게서 발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괜찮아요. 그녀는 공포와 피로로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가 안전하게 지켰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지켰어요. 리온 그 이상을 해냈어. 지훈은 아들들과 그들을 보호해준 용감한 어린 소녀 사이를 번갈아 보며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구했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내가 그럴 수 없었을 때 네가 그들을 사랑해줬어. 초혜형.
산은 여전히 총을 든 채 조심스럽게 다가와 건설 장비 사이에 남아있는 위협을 수색했다. 그림자는 미완성된 콘크리트 벽에서 춤을 추었고 움직일 때마다 잠재적인 은신처를 만들었다. 지훈 아버지의 부하들은 전문적인 효율성으로 밤속으로 사라졌지만 모두가 그들이 재정비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시 공격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인내심 있는 포식자들이었다. 회장님, 즉시 이들을 여기서 빼내야 합니다. 최 형사는 새벽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땀이 빛나며 엄숙하게 말했다. 회장님 아버님의 부하들이 재정비하고 있으며 그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대결에 불과했습니다. 어디로 갈 수 있죠? 지훈은 서연과 아기들을 마치 자신의 몸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껴안으며 필사적으로 물었다. 만약 제 아버지가 배후에 있고 그가 무한한 돈과 인맥을 가지고 있다면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올 겁니다. 사실은 최 형사는 거의 희망에 찬 다른 톤의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형사는 그들의 눈높이로 몸을 낮췄고 그의 피곤한 눈은 갑자기 활기를 띠었다. 부인 되시는 한유라 씨가 1시간 전에 깨어났습니다. 아이들을 찾고 있으며 사고 당일 밤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마치 머리에서 모든 피가 빠져나간 것처럼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희망과 두려움이 그의 표정에서 고대 경기장의 검투사처럼 싸웠다. 유라가 깨어났다고요? 정말로 깨어났습니까? 며칠 전부터 의식이 있었지만 최 형사는 주변에 원치 않는 사람이 듣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며 말을 이었다. 혼수 상태인 척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아버님의 부하들이 그녀가 증언하기 위해 살아남는다면 시작한 일을 끝내겠다고 논의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커져가는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아기들을 보호적으로 가슴에 꼭 껴안았다. 어른들의 세계는 그녀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과 배신의 복잡한 미로였다. 아기들의 엄마는 살아있었지만 숨어 있었다. 그들의 할아버지는 그들이 죽기를 원했다. 부유한 가족들의 세계는 적어도 배고픔, 추위, 그리고 가끔 자신과 같은 절박한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리 생활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 서연아, 지훈이 갑자기 말했고 그녀의 눈높이로 무릎을 꿇었다. 그 자세는 단지 듣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이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어른의 것이었다. 아주 중요한 걸 물어봐야겠어. 너를 쫓아오던 그 남자들이 왜 아기들을 원했는지에 대해 뭔가 말했니? 아버지를 막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거라도? 서연은 오인숙 할머니의 아파트에서와 터널에서의 추격전 동안 들었던 대화들을 떠올렸다. 단어들이 조각조각 그녀가 이제 막 조립하기 시작한 퍼즐 조각들처럼 그녀에게 돌아왔다. 서류랑 돈에 대해서 뭔가 말했어요. 증인에 대해 걱정했지만 상속이랑 시간이 다 되어 간다는 말도 했어요. 지훈과 초애, 형사는 이 정보가 서연이 깨달았던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폭풍 전의 공기 중 전기처럼 거의 만져질 듯했다. 신탁자금. 지훈은 조각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소리를 내며 맞춰지는 것을 느끼며 숨을 내쉬었다. 만약 아이들이 첫 번째 생일 전에 죽으면 모든 상속 재산은 아버지의 통제에 돌아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용병 군대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지. 그리고 2달 후면 아이들이 1살이 됩니다. 최 형사는 지친 얼굴을 쓸어내리며 엄숙하게 말했다. 그 후에는 아버님이 살인을 저지를 재정적 동기를 잃게 됩니다. 2달, 지훈은 반복했고 시간의 무게가 보이지 않는 손처럼 그들 모두를 짓눌렀다. 무한한 자원을 가진 누군가와 싸우면서 2달 동안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해. 새로운 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바람을 가르는 날개의 규칙적인 박동 소리가 몇 초 더 커졌다. 헬리콥터들이 여러 방향에서 접근했고 그들의 강력한 탐조등이 인공적인 낮으로 밤을 바꾸는 광선으로 건설 현장을 휩쓸기 시작했다. 초의 형, 사는 무정이를 잡았고 장치를 통해 들려오는 긴급한 대화를 들으며 얼굴이 굳어졌다. 디스플레이의 녹색 불빛이 그의 얼굴을 아래에서 비추었고 그의 얼굴에 몇 년은 늙어 보이게 하는 극적인 그림자를 만들었다. 회장님, 큰 문제입니다. 저 헬리콥터들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사설 군사 계약업체를 부르셨습니다. 지훈은 하준이와 서준이가
바구니에서 평화롭게 잠든 동안 여전히 도준이를 안고 있는 서연을 보았다. 주변의 위험을 모른 채 그들의 작은 입은 가끔 따뜻한 우유와 안전한 포옹을 꿈꾸는 것처럼 움직였다. 이 용감한 어린 소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해냈고 모든 것을 걸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피로는 그녀의 어린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많은 어른들이 평생 동안 결코 이루지 못할 결의가 있었다. 서연아. 그는 아기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낮추며 긴급하게 말했다. 이게 무섭다는 거 알고 네가 겪은 모든 일 후에 어른들을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내 도움이 필요해. 그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았다. 그의 굳은 살 박인 손바닥과 임원의 부드러운 손 사이의 대조가 연결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넌 숨는 법을 알고 살아남는 법을 알고 내가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알아. 넌 이미 그들을 한 번 구했어. 제가 남기를 원하세요. 서연은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거절에 너무 익숙해진 그녀의 마음은 소속될 가능성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했다. 네가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기를 원해. 지우는 단순히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서연과 같은 과거를 가진 아이조차도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아이들에게는 누나가 필요하고 내게는 나만큼이나 그들을 사랑해줄 누군가가 필요해. 누군가 그들을 해치게 두기 전에 기꺼이 죽을 것이라고 이미 증명한 사람 말이야. 헬리콥터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들의 탐조등은 군사적인 정밀함으로 건설 현장을 휩쓸기 시작했다. 날개에서 발생하는 바람이 먼지와 잔해를 일으켜 그들 주위에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다음 몇 분 안에 내려질 결정이 모두의 생사를 결정할 것이었다. 우리 아이들을 구하는 걸 도와줄래? 지훈은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물었다. 우리라는 단어가 약속처럼 공중에 맴돌았다. 서연은 하준, 서준 그리고 도준, 그녀의 작은 아이들을 보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사랑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었고 가족이 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선택, 희생, 그리고 보호에 관한 것임을 이해하게 해주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지훈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맹렬한 사랑이 있었다. 똑같은 절망, 똑같은 절대적인 결의, 언제나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다. 그 손길은 그들이 마주한 폭풍 속의 등대처럼 따뜻하고 안전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만약 당신이 사랑이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마음을 울릴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최 형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경찰 밴으로 이끌고 탐조등을 피하며 시간과 싸우는 동안 서연은 내일이 아직 가장 큰 도전을 가져올 것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혼자 맞서고 있지 않았다. 병원은 포위된 요새 같았다. 각 입구마다 FBI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경찰관들이 복도를 순찰했으며 강지훈은 마침내 가족이 다시 모인 안전한 병동을 서성였다. 소독약과 약품 냄새가 공중에 떠다녔지만 며칠 동안 도시의 골목과 터널에서 지낸 서연에게는 그 무균 환경이 거의 즐겁게 느껴졌다. 보통은 거칠게 느껴질 형광등 불빛이 그들 주위의 안전의 고치를 만들었다. 하지만 보호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훈은 아버지의 손길이 길고 그의 자원이 거의 무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위험은 지나가지 않았다. 단지 형태를 바꿨을 뿐이었다. 서연은 한유라의 병원 침대 옆에 앉아 도준이를 부드럽게 안고 있었고 유라는 사고 이후 처음으로 하준이와 서준이를 품에 안았다. 심장 모니터의 부드러운 소리가 메트로놈처럼 시간을 알렸고 각 박동은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생명의 축하였다. 그 장면은 아름다우면서도 가슴 아팠다. 아들들과 재회한 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예상치 못한 보호자가 된 노숙자 소녀. 유라는 서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젊었고 병원에 오래 머물러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지성과 힘으로 빛났다. 그녀가 아들들에게 물려준 바로 그 푸른 눈이었다. 네가 그들을 구했어. 유라는 서연에게 속삭였고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그들을 보호할 수 없었을 때 네가 마치 네 아이들인 것처럼 그들을 사랑해줬어. 제 아이들이에요. 서연은 단순히 말했고 그녀의 말에 담긴 진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가족은 단지 피가 아니에요. 당신이 보호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죠. 유라는 손을 내밀어 서연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길의 옹기는 수년간의 외로움에 대한 위안 같았다. 그럼 넌 이제 내 딸이야. 이 아이들에게는 아무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준 누나가 필요해. 지우는 진짜 가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준 이 놀라운 아이에게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그의 순간은 최 형사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중단되었다. 그의 짧은 숨은 복도를 달려왔음을 나타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에 형사는 손에 든 공식 서류가 살짝 떨리며 엄숙하게 발표했다. 하비오님께서 당신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며 긴급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미 매수한 판사들을 두고 있으며 이 문제를 몇 달 동안 법정에서 끌고 갈 만큼의 법적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결의로 굳어졌지만 그가 대답하기 전에 유라가 입을 열었다. 제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녀는 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고 당길 밤에 대한 거예요. 모두가 이것이 결정적이라고 느끼며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병실 안의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더 무겁게 느껴졌다. 아버님이 거기 계셨어요. 지훈 씨. 유라는 계속 말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병원 담요의 얇은 천을 꽉 쥐었다. 우리가 강에 빠진 후 그가 부하들을 지휘하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저는 비상 녹음 장치를 사용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우리 집 보안 시스템으로 전송되었어요. 지훈은 마치 그녀가 눈앞에서 기적을 행한 것처럼 절대적인 충격 속에서 아내를 쳐다보았다. 녹음이 살아남았다고? 모든 게 다 거기에 있어? 그의 목소리, 그의 지시, 살인을 지시했다는 그의 자백까지?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고 작은 승리의 미소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밝혔다. 전부다. 한마디도 빠짐없이. 조에 형사가 전화를 꺼내려 할 때 병실 문이 인접한 벽에 금이 갈 정도의 힘으로 안으로 폭발했다. 지훈의 아버지가 들어섰다. 비싼 정장을 입은 6명의 남자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도시의 절반을 소유한 사람의 자신감으로 움직였다. 각 남자는 재킷 아래에 숨겨진 무기를 암시하는 눈에 띄지 않는 돌출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 뒤에는 분명히 매수된 병원 보안 요원들이 따라왔고 그들의 명찰은 구매된 충성의 메달처럼 흔들렸다. 안녕, 아들아. 지훈의 아버지는 마치 치명적인 대결이 아닌 가족 저녁 식사에 도착한 것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그의 미소는 겨울 시냇물의 돌처럼 차갑게 남아있는 눈에는 닿지 않았다. 나에게 속한 것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같구나. 이 아이들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아요. 지훈은 유라가 쌍둥이를 안고 있는 침대 앞에 보호적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의 자세는 아무리 강력한 위협이라도 맞설 준비가 된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이 쌓아 올린 모든 것에 대한 장애물이다. 아버지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의 계산적인 눈은 서연에게 떨어졌고 그녀를 어린이가 아닌 상품처럼 평가했다. 너무 많이 본 증인들을 포함해서 말이지. 데려가지 못할 거예요. 서연은 도준이를 품에 안고 일어서며 말했다. 겨우 7살이었지만 그녀는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를 흔들림 없이 마주했고 턱을 도전적으로 치켜들었다. 긴장을 느낀 아기들은 칭걸거리기 시작했고 작은 불편함의 신음이 입에서 새어 나왔다. 당신이 그들을 해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어제 지훈의 아버지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포식자의 눈에는 결코 닿지 않는 제스처였다. 감동적이군. 하지만 결국은 쓸모없지. 법은 내 편이고 법은 충분한 자원이 있을 때 살 수 있는 또 다른 상품일 뿐이야. 바로 그때 유라가 병원 담요 아래 숨겨둔 전화기의 버튼을 눌렀다. 녹음된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살균된 흰 벽에 메아리쳤다. 사고가 설득력 있게 보이도록 해. 세 아기 모두 제거하고 싶어. 생존자는 없어야 해. 만약 유라나 지훈이 탈출하면 병원에서 일을 끝내. 손자들이 상속 재산을 나누는 걸 볼 수 없어. 신탁 기한이 만료되면 모든 것이 내게 돌아와야 해. 지훈 아버지의 목소리. 명백하고 유죄를 입증하는 그 목소리가 그의 계산된 잔인함으로 방을 채웠다. 자신의 손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의 자백, 자동차 사고를 조작했다는 그의 인정, 증인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그의 논의가 수정처럼 맑은 오디오로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가 방을 채우자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빠져나가 순수한 분노의 가면으로 변했다. 날 녹음했어. 그는 마침내 찢어진 베일처럼 그의 침착한 가면이 떨어지며 말했다. 아이준 위조야. 증거로 인정될 수 없어. FBI가 지금 바로 사본을 다운로드하고 있습니다.
유라는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실어 대답했다. 세계의 독립적인 오디오 연구소에서 인증하고 검증했습니다. 최 형사는 연방 요원들이 각 입구로 들이닥치고 총을 겨누고 명령을 외치자 엄숙하게 미소 지었다. 잘 실행된 경찰 작전에 통제된 혼돈이 방을 장악했다. 몬테이로 홀딩스 이사회는 10분 전에 사본을 받았고 검찰총장과 모든 주요 뉴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훈은 아버지가 포위되고 그의 제국이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뉴스 알림이 방 안의 모든 전화기를 덮쳤고 동시 알림 소리가 디지털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몬테이로 홀딩스의 주식은 폭락하고 있었다. 연방 수사관들이 자산을 동결하고 있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제국이 몇 분 만에 붕괴하고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지훈의 아버지는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동안 으르렁거렸다. 차가운 금속이 그의 손목에 찬 비싼 금시계와 대조를 이루었다. 나에게는 자원이 있고 인맥이 자원이 있었지. 최 형사는 거의 동정적인 어조로 정정했다. 이제 당신에게는 감방이 있을 뿐이야. 지훈의 아버지가 항의하고 위협하며 끌려가는 동안 지훈은 몇 달간의 두려움이 어깨에서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안도감보다도 그는 모든 것을 걸었던 아내에게, 정의를 위해 싸워준 형사에게, 그리고 다른 모든 수단이 실패했을 때 그의 가족을 구해준 놀라운 어린 소녀에게 압도적인 감사를 느꼈다. 6개월 후 지훈은 정원에 앉아 있었다. 봄 햇살이 그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고 서연이 동생들에게 부드러운 잔디 위에서 걷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음악처럼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소중한 소리였다. 18개월이 된 하준, 서준, 도준은 건강하고 행복했으며 누나에게 헌신적이었다. 하준이는 항상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고 서준이는 그녀에게 작은 꽃들을 가져다 주었으며 도준이는 여전히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강한 악력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꽉 쥐었다. 입양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다. 지훈의 아버지가 살인, 미수, 음모, 금융사기 등 여러 혐의에 직면하면서 법적인 장애물은 강한 햇볕 아래 안개처럼 사라졌다. 유라는 나무 벤치에 앉아있는 지훈 옆에 앉았다. 그녀는 완전히 회복했고 두려움에 더럽혀지지 않은 기쁨을 되찾았다. 트라우마는 여전히 그들 모두에게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함께라면 하루하루를 헤쳐나갈 수 있었다. 그 애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까요? 유라는 도준이가 균형을 잡기 위해 작은 팔을 뻗은 채 첫 독립적인 걸음을 내딛는 것을 보며 웃는 서연을 보며 물었다. 배우고 있어요. 지훈은 상상도 못했던 만족감으로 가족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 애는 전에 진짜 가족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요. 신뢰는 시간이 걸리죠. 아빠, 엄마! 서연이 갑자기 불렀다. 지훈이 들을 때마다 심장이 뛰는 그 이름을 사용하며 도준이가 6걸음이나 걸었어요. 지훈과 유라는 4명 모두 아이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달려갔다. 발밑에 잔디, 얼굴에 닿는 햇살, 앞에 펼쳐진 밝은 미래, 영원히 잃을 뻔했던 모든 단순한 것들. 그리고 지훈은 때때로 가장 강력한 힘이 돈이나 영향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할 만큼 용감한 사랑일 뿐이었다. 작은 길거리 소녀가 어떤 어른보다도 더 분명하게 보여준 사랑. 우리는 집에 있어. 그는 오후의 햇살 아래 다시 모인 가족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강지훈은 그 말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다. 집은 최첨단 보안을 갖춘 저택도 글로벌 투자도 강력한 가문의 이름도 아니었다. 집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이겨낸 즉흥적이고 예상치 못한 이 사랑의 원이었다. 이 이야기가 우리만큼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어떤 순간이 가장 감동적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이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긴다고 믿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